30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제 아들 이도현에게 바쳤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그를 키우는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끝없는 시간을 일하며 그가 아플 때마다 돌보며 학교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고 제 자신의 꿈을 포기까지 했습니다. 그저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저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무용지물,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그 순간이 한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삼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들이 의지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문지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건 제가 수년간 충성스럽게 일하며 존중받았던 회사에서 상사가 사망한 후 저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진짜 재산이었죠. 이번에는 이도현이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게 만들 거예요. 문턱을 넘자마자 이도현에게 한정민 밑에서 더는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화로 달아오른 뺨이 드러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야?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 일로 매달 1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 뭘 할 생각이야? 우리한테 의존해서 살 거야? 집에 돌아온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가 정말로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살려고 했다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나는 그들을 돕고 싶어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의 말은 상처를 주었다. 정말로. 하지만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가 최근에 겪은 압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 박나영은 우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학 교수이고 아버지는 지방 정치인이다. 처음부터 그들은 딸이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박나영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도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했다. 그의 월급을 비판하고 그의 배경을 비웃으며 그를 작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래도 나는 한정민이 나에게 남긴 유산 약 110억 원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이도현을 달리 볼지도 모른다는 순진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그에게 조금이라도 존중을 보여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직 그 돈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돌아온 다른 이유를 언급했다. 박나영이 곧 임신할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를 돕기 위해 일찍 돌아온 거야. 임신 기간 동안 함께 있고 회복을 돕고 아기 돌보는데도 손길을 보태려고. 박나영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정말로 그녀는 짧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다. 산후 관리는 전문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집 청소나 하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녀의 어머니 조은이는 망설임 없이 덧붙였다. 신생아 돌보는 건 기저귀 갈고 젖병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녀는 우월감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과학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격려를 주고받는 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내서 마치 연습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나는 도움이 되는 할머니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존재였다. 나는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다.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부족하게 여겼다.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나는 강제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다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아기 돌보는 건 너희에게 맡길게. 조은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그게 내가 그날 밤 말한 유일한 합리적인 말이었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와 베이비 간호사의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해. 고용 과정은 내가 처리할게. 그 한마디는 나를 충격에 빠뜨렸고
가슴이 조여졌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도현이 바로 끼어들며 조은이가 말한 대로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을 이어갔다. 엄마, 그분이 맞아요. 그가 말했다. 그 일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지출이 2배로 늘어날 거예요. 정말로 계속 일해야 해요. 그때야 깨달았다. 햇빛처럼 명확하게. 그들은 나를 그리워하거나 걱정해서 집에 오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내 수입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나에게 그들은 걸어다니는 월급장치에 불과했다. 내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58살이에요. 내가 말했다. 이제 정말로 휴식을 취할 때가 됐어요. 휴식. 박나영이 비웃으며 건조하고 쓴 웃음을 터뜨렸다. 연금도 없는데 무슨 은퇴를 말하는 거야. 그 말은 가슴에 박혔다. 몇 년 전부터 퇴직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돈을 그들의 모기지 상환에 쓰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걸 내 얼굴에 던지고 있었다. 박나영은 머리를 휘저으며 짜증나게 말했다. 그건 내 월급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야.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더 잘 계획했어야지. 이도현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둬, 엄마. 박나영은 임신하려고 노력 중이야. 너는 그녀를 스트레스만 주고 있어. 지금이 가장 돈이 필요한 때야. 너는 아직 건강하잖아. 20년 더 일할 수 있어. 80살이 될 때까지 은퇴 이야기는 미루어. 20년 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덮쳤다. 내가 한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희생, 모든 힘들게 번 돈, 그들은 나를 단순히 인간 ATM으로만 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와 존중의 말들은 모두 가면이었고 나를 일하게 만들기 위한 달콤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도현이 대학에 다닐 때 그는 이미 박나영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박나영의 가족의 끊임없는 비판을 덜어주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집사로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등기서에는 그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언젠가 우리가 더 나아지면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이제 그들이 말한 그 삶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80세까지 죽을 때까지 끝없이 일하는 삶입니다. 눈물을 삼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최종 결정이에요. 누구도 저를 대신해 결정할 수 없어요. 조은이는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눈치챘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로 돈을 보내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녀의 톤이 순식간에 변했다. 부드럽고 거의 다정하게. 봐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해요. 집에는 여분의 방이 없어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죠? 그때 반전이 왔다. 하지만 그녀는 눈동자에 특이한 빛을 담으며 말했다. 제가 타협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눈을 좁혔다. 그녀의 얼굴에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져 목 뒤에 털이 곤두섰다. 내가 아는 부유한 가족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거주형 비서를 찾고 있어요. 급여도 좋고 방도 따로 주고 식사도 제공해요. 너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잘 맞을 거예요. 박나영이 즉시 끼어들며 입가에 같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가정의 재정 부담도 덜어줄 수 있죠. 벌어들인 돈은 가계비에 쓸 수 있어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맞죠? 조은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캐주얼한 톤으로 덧붙였다. 당신은 정말로 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하는 게 죽을 일은 아니죠. 너무 빨리 거절하지 마. 일단 시도해봐. 잘 되면 장기적으로 일할 수도 있잖아. 그들의 말마다 내 얼굴이 차가워졌다. 이미 그만뒀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건 절대 안 해, 다시는. 조은희의 가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표정이 날카로워지며 계산적인 빛을 띠었다. 그녀는 가벼운 목소리지만 압박감이 느껴지는 말투로 말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면 근처에 놓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괜찮고 머물 곳도 있어요. 일자리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주방에서 돕거나 청소하는 일이라도 자리를 얻기 위해 일하는 거죠. 박나영은 눈동자를 굴리며 비웃었다. 이제야 현실적인 말을 하네요.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길 기대할 수는 없잖아. 노인주택에서는 적어도 자신의 몫을 할 수 있잖아. 우리에게 너를 떠받치라고 기대하지 마.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했다. 이도현을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를 노인주택에서 바닥을 닦는 일로 보내서 먹고 살게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나? 그는 시선을 돌렸지만 여전히 이성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항상 독립을 원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존엄한 방법 아니에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빚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거에 무심코 덧붙였다. 지금 바로 자리가 있어요. 전에 전화했어. 오늘 바로 이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바로 앞에서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그 아이, 무에서부터 키워낸 그 아이가 이제 나를 문 밖으로 내쫓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내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멈출 수 없었다. 이도현, 나는 속삭였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모두 털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나에게 보답하는 방식인가? 나는 내가 버리고 싶은 짐일 뿐인가? 잠깐 동안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분노가 그 죄책감을 삼켜버렸다. 그는 내 가방을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너는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나? 그가 짜증나게 말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만약 내가 내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지지 않았을 거야. 나는 부자로 자랄 수 있었어. 내가 그걸 망쳤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김미정, 너는 나에게 빚을 졌어.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 동안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충혈된 눈을 바라보며 가슴 속을 긁어내는 듯한 둔한 칼이 돌고 있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가 몰랐던 것, 그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내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 유일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 결혼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소위 부유한 아버지는 그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도현은 버려진 개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로 내버려졌을 거야. 아마도 시스템에 흡수되었을 거야. 내가 한 모든 희생, 모든 결정, 흘린 모든 눈물,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진정한 미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 안정된 삶, 완전한 가족. 그런데 이제 그는 야생의 개처럼 나를 물며 내가 보호하려 했던 미래를 파괴했다고 비난하고 있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픔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모든 해일, 희생, 사랑, 갑자기 인생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치 칼을 더 깊이 찌르듯 진실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이도현은 내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입양된 아이였다. 처음 그를 본 건 시립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하던 때였다. 그때 그는 1살도 안 된 아기였을 거다. 신생아 고양이처럼 약하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듯했다. 센터의 담당자는 이도현이 선천성 심장결함으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의 생부모는 그를 버렸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떤 행인이 기적적으로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무엇이 나를 그에게 이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눈동자,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내 눈동자에 고정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아이를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찢어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대화 끝에 우리는 이도현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주 경계를 넘나들며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병원을 전전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2해가 지나자 남편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게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이도현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거나 혼자서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를 다시 보낼 생각만 해도 돌봄이 지연되거나 더 나쁘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중 근무를 하고 때로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생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에는 부어오른 손가락과 피로한 눈으로 부엌 테이블에 앉아 손으로 공예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힘든 세월을 버티며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회복되었고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건강한 청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예민하고 불안정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입양한 아버지에 의해 다시 한번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세상에 여전히 선함이 존재한다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어떤 것들은 영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 가장 어두운 꿈에서도 그가 이토록 차가운, 이토록 이기적인, 이토록 공허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인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신께 감사하게도 저는 신탁 기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유산 1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미 제 이름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었을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게 진짜 너라면 그럼 됐어. 이 순간부터 우리는 끝이야. 너와 나.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몸을 숙여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조은이가 내 팔을 잡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가 요구했다. 이도현은 내 아들 아니야? 그의 미래에 책임이 있는 건 너야. 이렇게 그냥 떠나버릴 수 없어. 박나영도 당연히 동조하며 분노했다. 내가 그를 키웠으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게 어떤 엄마야? 이기적인 짓이야.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대학 교수 아니야? 이게 당신의 논리야? 법적으로 부모의 의무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끝난다. 나는 이도현을 30대까지 지원해줬어. 그가 더 원하는 게 뭐야? 이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내가 자신의 죄책감을 돈으로 갚으려는 거잖아.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다 내 탓이야. 너는 나에게 영원히 빚을 졌어. 그러더니 그는 눈이 벌개지며 독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태어나고 싶었는지 물어봤어? 내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허락했어? 나는 거에 웃음이 터질 뻔했다. 너무 지나쳐서, 너무 어이없어서 마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저 그를 쳐다보며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눈이 멀었나 봐요. 내가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을 키웠으니까.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그런 큰 왜곡된 질문이 있다면 아마도 너를 쓰레기통에 버린 생모에게 물어보는 게 나을 거야.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혼란스러워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이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명확함을 빚진 것이 없었다. 나는 조은이의 손에서 팔을 잡아당겨 빼내고 그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곧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내 친아들을 버리다니? 그런 인간이 어디 있나? 너는 인간이 아니야. 김미정, 너무 자만하지 마. 언젠가 늙고 병들고 혼자 될 거야. 그때 내 독립이 어디까지 갈지 보자. 내 나이에는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거야. 바닥에 떨어지면 기어들어 오지 마. 나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자신의 처지에 더 신경 써야 할 거야.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을 태생적 권리처럼 대하는 거야. 그 집의 모든 벽돌은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지은 거야. 만약 내가 그 집을 되찾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마. 박나영은 문가로 달려가며 손가락을 내게 찌르며 분노로 온몸을 떨며 말했다. 그 집에는 손도 대지 마. 그 집은 이도현과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으로 우리 거야. 너는 아무 권리도 없어. 그녀가 소리칠수록 나는 더 차분해졌다. 좋아. 나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 말을 들어라. 두 집 값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 집이 감사도 모르는 버릇없는 기생충들에게 넘어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박나영의 눈이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완전히 미쳤어. 그녀가 비웃었다. 두 집 값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발. 내 이름으로 1,000원도 없을 거야. 그녀는 주변을 자랑스럽게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 우리 거야. 결혼 재산이야. 너는 단지 실패한 가정부일 뿐이야. 내가 속하지 않는 리그에서 놀려고 하는 거지. 나가. 너 같은 사람은 거리에서 살아야 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내 얼굴에 문을 세게 닫았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옴찔하지도 않았다. 단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서서 휴대폰을 꺼내 도시에서 가장 명문 지역들의 고급 주택 목록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입술 끝에는 쓴웃음이 번졌다. 만약 이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집 중 하나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내 신탁 계좌에 편안히 잠들어 있는 110억 원에게 신뢰가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도심에 위치한 가장 고급스러운 5성급 호텔에 체크인했다. 방에 정착한 후 한정민의 개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몇 날 동안 나는 그 호텔에서 생활하며 고급 부동산 시장에 몰두했다. 부동산을 검토하고 지역을 연구하며 투어를 예약했다. 일주일 후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이트드 빌라 개발 프로젝트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동산 시장의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저에게 배정된 판매 담당자가 바로 조은희의 조카이자 박나영의 사촌인 최소라였습니다. 쇼룸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빌라의 시작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었지만 프로젝트의 독점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끊이지 않고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매끄러운 미소와 윤기 나는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모델 하우스부터 시작해 드릴까요? 몇 걸음도 못 걸었을 때 날카롭고 짜증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오늘 고객을 선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가 있었다. 최소라. 우리는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를 분명히 기억했다. 그녀는 전형적인 사회 등반가의 에너지를 풍겼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항상 유명인 이름을 거론하며 항상 엘리트 고객들과만 일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말투에서 우월감이 흘러나왔다.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어오며 하이힐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리며 나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김미정,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고 계속 걸어갔다. 집을 보러 왔어요. 문제가 있나요? 그녀는 즉시 내 앞을 가로막으며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집사, 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무료 커피 먹으러 왔다고 말하지 마. 그 다음은 비웃음이었다. 너 같은 사람은 수십 명이나 봤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구매자 행세를 하며 무료 간식을 챙기려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옆눈으로 쳐다보았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동의하는 듯했다. 내 옆에 있던 젊은 보조원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소라, 지금 바쁘지 않아요. 이 손님을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최소라는 그녀를 밀쳐내며 노려보았다. 너는 누구라고 내 일에 간섭하는 거야? 가엾은 소녀는 분명히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때 최소라는 2명의 보안 요원을 불러 세웠다. 너희 둘, 이 여자를 지금 당장 내보내. 전시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경비원들이 움직이기 전에 나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손을 들어 올렸다. 저는 부동산을 보러 왔습니다. 나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이유로 저를 내보내려는 건가요? 매니저는 어디에 있나요?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나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은 모두 집을 보러 왔죠? 저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경비원들은 망설였다. 나는 자리를 지켰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최소라는 팔을 교차시키고 극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해봐.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소동을 일으켜봐. 내 작은 연기가 어디까지 갈지 보자. 그때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연습된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가 인사했다. 저는 이성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영업 매니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최소라는 거에 소리치듯 끼어들었다. 이성준, 그녀는 무료 샘플을 받으려고 여기 온 거야. 내가 보안팀을 불러 내보내려고 했어. 이성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여전히 예에 바르게 말했다. 고객님, 자금 증명서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행사는 초대 전용 전시회이며 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없이 나는 슬림한 폴더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입구에서 이미 제 서류를 확인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소라는 그가 보기 전에 폴더를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그녀는 화려하게 폴더를 열었다. 그러자 갑자기 얼어붙었다. 50억 원. 그녀는 쇼룸 반쪽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농담이세요? 그녀는 가정부예요. 최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그런 돈을 가질 리가 없어요. 여기 누구보다 그녀의 배경을 잘 알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즐기는 듯했다. 이건 분명히 가짜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성준은 어색한 중간에 서서 얼어붙은 채로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다. 나는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차분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내 옆에 있던 젊은 비서가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세기 시작했다. 1, 10, 100,
오 마이 갓. 11억 원이 넘어요. 방 안에는 놀라움의 탄식이 퍼졌다. 이전에 판단의 눈빛으로 가득 찼던 모든 시선이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넓어졌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인상 깊어 보였다. 근처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젠장. 그녀는 정말 부자야. 최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다가 병든 녹색으로 변했고 결국 유령 같은 색으로 변했다. 순간 그녀가 기절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앱은 가짜일 거야. 그녀는 날카롭고 절박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녀가 그런 돈을 가질 리 없어. 사기야. 그 말은 이성준에게 충분했다. 그의 턱이 굳어졌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소라, 그만해. 그는 나에게 진지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고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분명히 오해입니다. 내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고객 매니저를 배정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한 젊은 여성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그녀가 계속 부동산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은 망설였다. 사실 그는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막 시작했어요. 아직 훈련 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를 좋아해요. 나는 그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었다. 그리고 오늘 그 별장을 구매할 거예요. 그녀를 통해요. 이성준은 깜짝 놀라더니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유나은, 우리 기빈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최소라는 옆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또 다른 모욕을 참기 어려운 듯했다. 나는 그녀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저 화려한 가정부가 누군가인 척하는 거지. 나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쇼룸 중앙의 축소 모형을 가리켰다. 저거요. 나는 유나은에게 말했다. 그 별장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게 바로 그 집이라는 걸 알았다. 거실의 높은 천장, 200제곱피트에 달하는 평화로운 선룸, 조용한 뒷마당 정원,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완전히 가구로 채워져 이사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걸로 결정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서류 작업을 시작합시다. 유나은의 눈이 반짝였다. 고객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더 많은 옵션을 보여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제가 처음으로 성사시킨 거래예요. 고객님이 제 행운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계약서 서명 장소로 이동했고 제가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 앉자마자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 그건 2억 원이 넘어요. 그렇게 쉽게요. 이제야 진짜 돈이네요. 망설임도 없네요. 물론 평소처럼 회의론자들이 나타났다. 최소라가 그냥 가정부라고 했잖아. 아마 다른 사람의 돈을 자랑하는 거겠지. 솔직히 요즘은 하인들도 가짜로 꾸밀 수 있잖아. 화려한 옷, 렌터카. 그녀가 상사의 돈을 쓰는 거 아닐까? 최소라의 목소리가 속삭임 사이를 칼처럼 베며 흘러나왔다. 독이 묻은 듯한 말투,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아, 그녀가 그냥 일반 가정부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 아니야. 그녀는 부자 노인들의 전담 비서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단순히 빨래 접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한 여자가 숨을 삼켰다. 그 나이인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돈을 위해 뭐든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족이 알면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나는 차분히 계약서를 내려놓고 유나은을 돌아보았다. 유나은, 나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성준을 다시 불러줄 수 있겠니?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서요. 방이 조용해졌다. 조용한 게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유나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고객님, 정말이세요? 맞아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나는 제가 살 거고, 하나는 투자용이에요. 그러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성준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요청이 있어요. 이성준이 빠르게 돌아왔다. 새로운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 번째 별장 구매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두 번째 별장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고 미소는 사라졌다. 오늘 겪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귀사팀이 철저히 처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완전히요. 이성준의 밝은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방을 스캔하듯 움직이다가 최소라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최소라, 그는 짜증나게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고객에게 사과해. 지금 당장. 최소라는 턱을 치켜들고 물러서지 않았다. 왜 내가 그래야 해?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녀는 침을 뱉듯 말했다. 그녀는 과거의 가정부였어. 부유한 노인들을 위해 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지. 그녀는 나를 향해 눈길을 던진 후 비웃었다.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보지 마. 그녀의 아들이 나에게 직접 말했어. 나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그녀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내 아들이 그 말을 나에게 했다고?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도 같은 말을 해줄게. 그는 또한 내가 고객들과의 거래 기록이 판매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객들과의 밤을 보내며 얻은 것이라 말했다. 그게 사실인가? 최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상모략이에요. 오, 나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중상모략하지 않았나? 이제 갑자기 명예훼손이 뭔지 이해했나? 나는 이성준을 돌아봤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최소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보안팀, 그녀를 즉시 내보내라. 오늘부로 해고다. 최소라는 당황했다. 눈물이 눈시울을 적시고 곧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성준,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 청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성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은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오늘부로 고용이 종료됩니다. 경비원들이 움직이기 전에 손을 들어 막았다. 기다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직 나가면 안 돼.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나는 계속 말했다. 그걸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경찰서인가요? 공공명예훼손과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10분 후 2명의 경찰관이 쇼룸에 도착했다. 내 진술을 듣고 상황을 검토한 후 그들은 최소라에게 공식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들은 분명히 밝혔다. 만약 그녀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코너에 몰려 수치심으로 타오르던 최소라는 결국 이빨을 악물고 사과를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와 유나은에게 증오스러운 눈길을 던진 후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특히 유나은에게 머물렀다. 유나은은 이제 두 번째 부동산 판매를 최종화하기 위해 미소 짓고 있었다. 바로 그녀가 앞서 조롱했던 그 유나은이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그날 끝날 무렵 나는 두 채의 별장 계약서를 모두 서명했다. 전액 지급되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윤하은은 내 옆에 서서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여사님,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3달 동안 단 한 건이 판매도 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채나 연속으로요. 정말로 제 기적이에요.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직접 심층 청소와 이사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미소로 받아들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꼈다. 모든 쓴맛, 수치심, 배신감이 사라진 듯했다. 새 집 문턱에서 날아간 먼지처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최소라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짜증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가족 전체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오게 둬. 그건 이제 내 문제야. 이미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끝났어. 너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너가 이 모든 드라마를 시작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이제 우리는 그 후유증을 처리해야 해. 그게 공평해? 그 말이 내 안에 불을 지폈다. 후유증. 지금 진심이야? 내가 짜증나게 말했다. 최소라가 군중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경찰도 있었어. 그들이 단순히 소동을 일으키려고 왔다고 생각하나? 그가 잠깐 침묵했다. 몇 초가 지나서 그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알았어. 알았어.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졌다. 갑작스러운 관심. 아, 그런데 그가 거의 너무 자연스럽게 덧붙였다. 엄마, 새로운 고용주는 누구야? 정말 부자일 거야. 너를 정말 잘 대접해주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또다시 그 돈 냄새가 느껴졌다. 이도현은 평소처럼 개처럼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리고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도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끝났어. 영원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이도현, 박나영,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상치 못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며칠 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마주쳤다. 조은희. 그날 오후 나는 새 집을 위해 그랜드 피아노를 찾기 위해 도심에 있는 고급 피아노 전시실에 갔었다. 한 벤치에 앉아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고 소리를 테스트하려던 순간 앞문이 벌컥 열리며 디자이너 구두 소리와 귀를 찢는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조은희가 평소처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친구들 무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제가 너무도 익숙해진 날카롭고 자만스러운 톤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무슨 곳이에요? 조은희가 모든 가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누구나 앉아서 피아노를 두드리는 걸 허용하다니 정말 전문적이지 않네요. 그녀의 눈이 나에게 머물렀고 입술이 익숙한 비웃음으로 휘어졌다. 김미정. 그녀는 가짜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악기를 만지기 전에 손이라도 씻었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했잖아? 그 손가락에 어떤 세균을 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그녀의 작은 일행은 손톱을 다듬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경멸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던 시누이 가정부예요? 그중 한 명이 조은희에게 물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며.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와서 척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머리카락을 과장되게 뭉쳐 올리고 코에 큰 선글라스를 걸친 다른 여자가 나를 훑어보며 불쾌한 눈길을 보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가짜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짜증나는 건 없어요. 두 쇼룸 판매원은 불편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객님, 천천히 둘러보세요. 피아노를 연주해 보시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구매는 필수대와 아리마생. 나는 감사의 뜻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고 시트 음악으로 시선을 돌리며 방의 긴장감을 무시하려 노력했다. 두 번째 직원은 조은이의 그룹을 맞이하기 위해 다가갔다. 안녕, 얘들아. 그녀가 밝게 말했습니다. 특정 모델을 보고 싶으신가요? 투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은이는 내 쪽을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날카롭게 대답했다. 우리는 둘러보려고 했는데 이제 확신이 안 서네요. 이 가게는 고객도 악기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직원에게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구매할 계획이지만 몇 가지 모델을 더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머리를 묶은 여성은 비웃으며 근처 소파에 극적으로 털썩 앉아 팔을 꽉 껴안았다. 네, 당연히 그럴 거죠. 그녀가 말했다. 여기 앉아서 당신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지켜볼게요. 결제할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기대되네요. 조은이는 친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불편해했다.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망쳐.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최소라는 이미 내가 두 채의 별장을 샀다고 그녀에게 말했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고 또다시 나를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절대 안 돼. 똥머리의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절대 안 갈 거야. 그녀가 얼굴을 땅에 박는 걸 보지 않으면 오늘 밤 잠을 못 잘 거야. 그 말은 그룹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모두 머물기로 결정하고 기다리며 희망하며 장면을 기다렸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를 골라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건반에 올렸다. 음들이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각각의 음은 물방울처럼 다음 음으로 흘러들어갔다. 달빛 소나타가 방을 가득 채웠고 섬세하고 평온했다. 머리를 묶은 여성은 입을 삐죽이며 가짜로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코를 골았다. 그게 뭐야? 엉망진창이네. 누가 그걸 가르쳤어? 그 소리를 내며 피아노 가게에 있어야 할 사람 같아? 정말이야.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 옆에 있던 판매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탄이 떠올랐다. 부인,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랫동안 들어본 중 가장 감동적인 달빛 소나타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여성은 눈을 굴려서 넘어질 것 같았다. 아, 정말. 만약 그녀가 그 정도로 훌륭했다면 지금 그런 막다른 인생에 갇혀 있지 않을 거야. 내 칭찬이 너무 드러나네, 달링. 그때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왔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내 뒤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자 공간 전체가 즉흥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와,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정말 놀랍네요. 피아노를 수년간 배웠지만 달빛 소나타로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그 꿈 같은 서글픈 분위기를 완벽하게 포착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조은이는 옆에 서서 이마를 찌푸리며 분명히 충격받은 모습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항상 무시해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우아함과 감정으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지. 진실은? 그 순간, 그 평화, 그 음악은 모두 고인 고용주에게 빚진 것이었어요. 그녀는 존경받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제가 만난 가장 진실되고 우아한 여성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얕보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저를 직원보다는 어린 여동생처럼 대했어요. 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저를 초대해 함께 배우게 했어요. 음악, 문학, 그림.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회를 받아들여 집중해서 공부했고, 그녀의 인내와 친절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단순히 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영혼을 재형성했습니다. 연주를 계속하며 저는 키보드에 과거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번발한 머리의 여성의 표정은 각 음표마다 더 어두워졌고 주변의 칭찬이 커질수록 입꼬리가 아래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가락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 여성은 마지막으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 곡 연주할 수 있다고 해서 뭐가 대수롭겠어? 똥머리의 여성은 여전히 이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면 지금 당장 피아노 값을 내라. 그녀의 폭발적인 반응 이전에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말없이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는 밝은 미소로 말했다.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나는 차분히 핀 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거래 승인이 표시되었다. 영수증에 이름을 적어주시겠어요? 직원이 펜을 들고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클립보드를 받아 명확히 적고 돌려주었다. 김미정. 댕기 머리의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조은희 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차가운 물에 맞은 듯했다. 당신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 별장들도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은희의 표정이 변했다. 믿을 수 없음, 질투, 그리고 더 어두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당신, 이 피아노를 샀어요? 자신의 돈으로? 그리고 2채의 별장도. 그건 다 내 거였어?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청구서와 계약서 모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만약 내 것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거죠? 내 거야.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충격, 질투, 의심, 후회가 서로 싸우며 지배를 시도했다. 하지만 김미정, 너는 단지 가정부였잖아.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쓴 모든 원화는 내 목소리가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합법적으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요. 조은희가 비웃었다. 아, 정말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을 했을 거예요. 머리를 묶은 여자가 즉시 끼어들며 열을 올렸다. 맞아요. 그녀는 아마 사기꾼일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빨리 돈을 벌죠.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내내 조용히 있던 다른 여자가 갑자기 폭발했다. 사기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녀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찾았다. 여보세요? 경찰이에요? 당장 여기 오세요. 가게에 사기꾼이 있어요. 누구도 그녀를 막기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내 쪽으로 달려들며 공포에 휩싸여 내 옷을 잡으려 했다. 직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끌어당기며 그녀가 소리치며 울부짖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야 나는 깨달았다. 이건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분노는 나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다. 6개월 전, 그녀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다. 사기라는 말만 들어도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그녀의 분노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놀랍게도 그날 별장을 샀을 때 온 같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얼굴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아, 또 당신이었군요. 부인.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명할 틈도 없이 떨리는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예요. 그녀가 사기꾼이에요. 경찰관님, 당장 그녀를 체포하세요. 경찰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오며 목소리를 단호하게 바꿨다. 부인,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물론 없죠. 제가 팁을 주는 거예요. 그녀는 그랜드 피오스의 별장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를 보세요. 이런 걸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손을 벌렸다. 로또에 당첨된 걸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조은이가 끼어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말도 안 돼. 그녀는 평생 운이 없었어요. 부모 없이 자랐고 이혼했고 막노동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아요. 절박해지는 거죠. 그녀는 학위도, 직업도, 지위도 없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의심스러운 일뿐이에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인, 조심하세요. 증거 없이 비난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개인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필요하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은이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즉시 침묵했다.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분노. 그렇다. 고통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함이 있었다. 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다. 혼자 자랐고 이혼 후 아들을 키우기 위해 죽도록 일했다. 그런데 이제 내 희생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내 고통을 무기로 삼고 있었다. 조은이, 그녀의 딸 박나영, 이도현, 그들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이었다. 그래서 숨을 골랐다.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화면을 조은이 쪽으로 돌리고 모두에게 보이도록 들어올렸다. 너는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니? 나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불운이네. 천국이 다른 계획을 세웠나 보지. 그것이 있었다. 11억 원이 넘었다. 모두 합법적이었다. 모두 내 것이었다. 비밀도 없고 속임수도 없다. 단지 축복일 뿐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축복이다. 그게 당신의 식욕을 망치면 내가 덧붙였다. 좋아. 내가 침대로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니? 말해봐. 그럼 소송을 걸어. 기다릴게. 조은이의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조각나며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8억?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그런 돈을 가졌어? 그때 조은이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이 노출되었고 마치 머릿속에 뭔가가 클릭된 것처럼 보였다. 아, 이제 알겠어.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버린 거지. 돈을 얻고 나서 그를 쓰레기처럼 버렸어. 김미정, 너는 정말 무심한 인간이야. 완전히 무심한 인간이네. 나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를 왜곡하지 마. 조은희. 나는 딸과 이도현에게 모든 돈을 남겨주려고 했어. 그게 내 계획이었어. 하지만 내가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너희 둘은 내가 짐이 됐다고 생각했지.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잊었어? 내가 계속 말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쓴 모든 돈은 내 돈이었어. 그리고 나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낡은 요양원에서 바닥을 닦으라고 제안했어. 내 가족을 위해 나귀처럼 일하라고 원했어. 심지어 부자 노인네 집에서 집사처럼 살라고 제안했잖아. 하나님만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상상했을지 알겠지.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말해봐, 조은희. 정말로 부끄러움이 남아있니? 조금이라도. 나는 너희 가족 전체에게 호화로운 삶을 줄 수 있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절대 안 돼. 너희가 스스로 모든 걸 망쳤어. 그러고는 모여든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호기심은 이제 날카로운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말해봐.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 사람들, 이 감사 모르는 놈들, 이 일은 모든 걸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나? 공기가 변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때 나를 향해 떠돌던 판단의 시선이 이제 조은희와 그녀의 친구들을 향해 정확히 겨누었다. 조은희의 뺨이 사기꾼이 들킨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 노인네를 위해 일한다고 말한 적 없어. 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녹음을 재생해 드릴까요? 너희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용기가 급속히 사라졌다. 순간 그녀에게서 전에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 그 녹음은 아마 편집된 거겠죠.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돌아서며 말했다. 그 쓰레기 같은 걸 듣지 않을 거야. 그녀가 화를 내며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김미정, 너는 본질적으로 잔인해. 너는 응당한 대가를 받을 거야.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나는 마침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끝났어. 일시적으로나마. 하지만 나는 그 돈이 걸린 상황에서 정말로 끝났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조은희와 이도현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도현이 얼마나 빨리 다시 나타날지였다. 다음 날 아침, 컨시어지가 문 앞에 배달물을 들고 왔다. 신선한 꽃으로 가득 찬 거대한 꽃다발이었다. 누군가 게이트에 두고 갔습니다. 라고 그는 예의 바르게 말했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꽃다발을 안으로 끌어당겨 꽃잎을 뒤지기 시작했다. 중앙에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사랑해요. 당신의 아들 이도현. 나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역겨웠다. 너무 비참해서 농담처럼 느껴졌다. 주저하지 않고 꽃다발을 통째로 주방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사진, 부서진 꽃잎, 부러진 줄기, 구겨진 카드를 찍어 전문 경비실로 직접 보냈다. 이제부터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거부하라. 또한 이 사진을 그에게 전달해 달라. 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를 굴욕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물론 그 후로 꽃다발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도현은 매일매일 게이트 커뮤니티 밖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가 오나 맑은 날이나 평일이나 주말이나 상관없이 그가 거기 서서 입구 근처를 배회하며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거나 갈 때마다 그는 과장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울며 손을 뻗고 한 번은 인도에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마세요. 집에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 있나요? 저는 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차에 올라타고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결국 그 장면이 너무 견딜 수 없게 되자 저는 전담 운전사를 고용했습니다. 매일 창문을 울린 뒷좌석에 앉아 대문을 지나 바로 별장차고로 들어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주 동안 계속 그랬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해지자 그는 마침내 그만뒀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더 끔찍했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옛 인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 전 남편, 강현우를 찾아냈다. 이도현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그 남자였다. 그때부터 일이 정말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더 이상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조작하려 했습니다. 조각조각 부수려 했습니다. 명백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는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어느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말 한마디 안 나눴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알려주려고 했어. 그가 캐주얼하게 말했다. 이도현이 나를 찾아왔어. 눈물을 흘리며 울며 너와 이야기해달라고 애원했어. 내가 집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 내가 그에게 내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너희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어. 심지어 내가 이제 묘인일 뿐이라고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찾아와서 소동을 피웠어요. 강현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차분하고 지친 목소리로 들려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옛날 약속을 지켰어요. 그가 정말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그는 이제 알아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당신은 그가 평생 유일한 어머니였어요. 강현우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도현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모든 걸 말할 거야. 설득이나 해피 없이. 그가 평생 피하려 했던 진실을 말할 거야. 그를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가 그가 쫓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그를 키운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열심히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그 대면은 결코 오지 않았다. 대신 이도현은 더 어두운 길을 선택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었다. 약 일주일 후, 나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고, 인사도 더 얇고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걸 무시하려고 했지만, 유나은이 어느 오후에 전화를 걸어왔다. 김미정,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실이 트럭처럼 제게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바이럴이 되었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이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의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어머니가 나를 버린 이야기. 저는 클릭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 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나를 애인이라고 비난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훨씬 더 어두운, 더 계산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신중하게 짜여진 슬픈 이야기를 만들었다. 한편의 공연이었다. 자신을 버림받은 아들로, 나를 차가운 악당으로 묘사하기 위한. 그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한 스트림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녀는 작은 도움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해에 그녀는 떠났어요. 부유한 사람들의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갔죠. 나를 좁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남겨두고요. 나는 고생했고,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이제 그녀가 부자가 됐다고? 그녀는 나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돈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길 원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제 저택에서 살고 고급 차를 타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반면 저는 매일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웃음거리로 삼아요. 저는 수치스러워요. 그냥 제 어머니를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댓글 섹션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저를 비난하기 위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는 너무 불쌍해. 그가 받지 못한 사랑을 모두 주겠어요. 그의 팔로워 수는 하루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며 동정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그의 프로필에는 이 지원은 어머니가 주지 않은 따뜻함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자 메시지가 더 악랄해졌어요. 그녀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혼자 죽을 거야. 지켜봐. 그리고 곧 내 현실이 그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개인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내 이름, 주소, 심지어 과거 직장 경력까지. 갑자기 내 얼굴이 메시지 게시판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미움받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김미정,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삭제 요청, 공개 사과 요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조금 더 공연하게 두세요. 왜냐하면 저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같은 플랫폼에 자신의 계정을 등록했다. 내 채널, 이도현을 버린 엄마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이도현의 라이브 스트림에 들어가 수백만 원의 기부금을 보냈다. 피드를 급상승시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해 충분한 금액이었다. 채팅창이 폭발했다. 그 다음 화면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모두. 저는 이도현이 울며 언급한 무정한 엄마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 채널로 오세요. 오늘 밤 현금, 상금 1억 원을 나눠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몇 초 만에 시청자들이 제 스트림으로 몰려들었다. 트래픽이 급증했고 채팅창은 혼란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약속대로 상금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고마워요, 설탕 엄마. 이게 진짜 콘텐츠 여왕이에요. 제 엄마보다 더 너그러워요. 그 바이럴 열기를 타고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렸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자. 네. 나는 이도현에게 재정적 지원을 끊었다. 하지만 그게 나를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건 내가 경계를 지켰다는 의미다. 사실은 내가 말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다. 내가 이도현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그의 탐욕이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제가 고인 고영주로부터 돈을 상속받았을 때 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돈을 이도현과 그의 아내에게 남기려고 했습니다. 단 한 푼도 빼지 않고요.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게으르다고, 타인의 돈을 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합쳐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심지어 그들은 제가 완전히 모르는 노인 남자와 함께 살며 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 유일한 가치는 노동력뿐이었습니다. 제 일은 계속 일하고 그들의 삶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걸어다니고 말하는 은행 계좌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스캔한 신탁 서류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전 고영주로부터 11억 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았다는 공증된 법적 문서였습니다. 자녀가 없던 여성으로 저를 가족처럼 대우해 주셨고 모든 것을 저에게 남기신 분이었습니다. 라이브 채팅이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11억 원 이상을 상속받았다고. 그런 고용주가 어디 있나요? 드디어 좋은 여성에게 복이 돌아왔네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제 편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효이론자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의 어머니잖아요. 한 댓글이 읽혔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혼 후 관계를 끊는 건 차가운 행동이에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모라는 게 끝없는 ATM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가 1살 때부터 혼자 키웠어요. 학비를 내주고 집도 사줬어요. 그 대가로 그는 저를 부담이라고 비난했어요. 존중하지 않았고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들은 어머니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가 원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폭탄을 터뜨렸어요. 나는 오디오 클립을 재생했다. 이도현이 노인 가족에게 걸은 전화의 실제 녹음이었다. 그 오디오는 그들의 가정의 보안 시스템에 의해 녹음된 것이었다. 그 녹음에서 이도현은 내가 그 노인에게 들어와서 그의 전담 보조원으로 일하도록 거래 인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명확했다. 부인할 수 없었다. 댓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건 단순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재정적 학대예요. 그는 엄마가 원한 게 아니라 돈 기계가 원한 거예요. 그를 끊는 건 잔인한 게 아니라 생존이에요. 이건 죄책감을 부추기는 걸 넘어섰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흐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도현은 나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는 내 돈을 그리워했다. 그건 명백했다. 화면에 가득 찬 댓글을 스캔하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여 모두에게 직접 말했다. 사실은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도현을 갑자기 끊을 필요가 없었다. 질문 표시와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채팅을 가득 채웠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했다. 이도현은 처음부터 내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공간이었지만 방은 순간적으로 침묵에 휩싸였다. 저는 이도현을 입양했어요. 라고 말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하던 때였어요. 그는 겨우 1살이었어요. 약하고 죽어가는 상태였죠. 선천성 심장 결함으로 태어났고 생후 얼마 안 돼 부모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자비로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가진 것 모두를 주었어요. 제 결혼은 남편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를 원했고 이도현을 계속 키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도현을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거나 혼자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도현을 선택했습니다. 제 결혼을 포기했고 제 자신의 자녀를 가질 미래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밤에 일했습니다. 집을 청소했고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의 수술비, 약값, 학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 손으로 집을 사주었는데 때가 되자 그는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내쫓았습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이제 그는 온라인에서 나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부르며 무심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부를 얻기 위해 남자와 잠을 잤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그에게 준 모든 것을 잊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증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하나씩, 병원 청구서, 유료 영수증, 학교 영수증, 교통 티켓, 수십 년의 희생, 종이와 잉크로 기록된 증거들. 채팅이 폭발했어요. 그는 악랄해요. 생명을 구해준 여자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는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녀가 지불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녀를 내쫓았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그의 보답인가요?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시청자들은 이도현의 스트림으로 몰려가 채팅창을 분노로 가득 채웠다. 너는 역겨워. 엄마를 기생충처럼 이용했어. 부끄러운 놈. 그녀를 속이고 피를 빨아먹었어. 그녀가 진짜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은 조작꾼이에요. 카메라 속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채팅창은 불꽃으로 가득 찼다. 왜 모두 그녀 말을 믿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만약 내가 그녀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면 왜 그녀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을까? 남의 아이를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내 스트림으로 돌아가자 더 많은 시청자들이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공식 입양 증명서에 스캔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정부 인장과 법적 서명까지 모두 포함된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검증된 공식 기록이다. 진짜다. 진품이다. 채팅창은 불꽃처럼 폭발했다. 이게 전부예요. 사건 종결이에요. 그녀는 항상 진실을 말해왔어요. 이건 단순히 배신이 아니라 도덕적 부패예요. 그는 그녀의 마음, 저축, 인생을 이용했고 여전히 그녀를 망치려 했어요. 그는 플랫폼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를 신고하세요. 하지만 내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도현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다시 라이브를 시작했다. 내가 그녀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뭐가 문제야?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부탁한 적도 없다. 만약 그녀가 간섭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다. 그녀는 내 운명에 간섭할 권리가 없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인터넷은 분노로 폭발했다. 그녀가 너를 구해줬다고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들어본 가장 역겨운 말이야. 이 괴물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 그의 계정을 신고해. 그를 차단해.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다. 24시간 만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도현은 한때 동정받는 피해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그가 진짜로 무엇인지 드러났다. 그를 키워준 여성의 사랑과 노동을 이용해 먹는 조작적인 기생충이었다. 그의 스트리밍 계정은 그날 밤 플랫폼에 의해 영구적으로 정지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내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우리는 그에 대해 공식적인 명예훼손 및 괴롭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발언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도현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안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손해배상금과 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고 온라인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메시지도 등장도 조작도 없었습니다. 그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법률팀은 제게 속했던 집을 되찾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긴 과정이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날, 저는 그 집의 거실에 서서 같은 커튼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나무 바닥에 쏟아지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을 참아온 것처럼 드디어 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실이 끊어졌습니다. 조은희의 딸 이도현의 아내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며 단 한마디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예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울부짖는 것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실패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은 남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인식은 전혀 없는 남자. 그리고 그 순간 이도현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수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오후 옛 친구와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이도현이 캐나다로 도망갔대. 거기서 삶이 얼마나 좋은지 온라인에서 자랑하고 있대.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끔찍했다.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화질이 나쁘고 아마도 지나가던 사람이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빈 눈동자로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곰팡이 낀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하고 초점을 잃은 채였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작위적이고 광기 어린 웃음. 다른 순간에는 통제할 수 없는 울음에 휩싸여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남자, 한때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팔던 그 남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되었다. 현실의 가장자리에 잊혀진 유령. 하지만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분노조차 없었다. 내가 느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가 결국 자신의 선택의 총합이 되었다는 확신뿐이었다. 팔로워의 수는 그를 구할 수 없었다. 동정의 물결도 그의 이야기를 지탱할 수 없었다. 그는 훔친 동정을 잃었고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존경을 파괴했다. 결국 항상 그렇듯이 삶은 그를 따라잡았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끝났다. 30년 동안 내 영혼을 고갈시킨 전쟁은 끝났다. 그 어두운 시절에 충동적으로 구매한 두 채의 별장, 주택 품때 팔아 편안한 이익을 챙기고 떠났다. 과거의 반항과 분노를 상징하던 것은 조용히 내 다음 장의 기반이 되었다. 나는 도시 서쪽 끝의 호수 마을로 이사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가장 비싼 지역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이었다. 햇빛이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졌다. 내 정원은 와일드 포도와 장미로 가득 피어났다. 어두운 로스트 커피의 향기가 부엌에 머물렀다. 내 허파는 나무 아래에 놓여져 게으른 오후의 그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는 깨끗했고 날들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삶은 마침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심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악 속에서, 바람 속에서, 햇빛 속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묻습니다. 이도현을 입양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수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친절함이 자기 파괴의 대가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일찍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내 인생 후반부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나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성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더 나은 것이 되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여성. 그리고 결국에는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